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물체의 운동, 그 운동에 담겨있는 규칙성들에 대해서 한번 학습을 해보았죠. 그죠? 오늘은 여러 가지 상호작용, 그 중에서도 중력에 대해서 한번 학습을 해볼 건데요. 그럼 그 많은 상호작용 중에서 왜 하필 중력이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까닭은 중력만 교과서에 나와요. 다른 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시험 칠 때에도 중력에서 낼 거예요. 그래서 배워야 돼요. 요게 팩트긴 한데,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제 교사로서 조금 옳지 않은 것 같죠. 그죠? 뭔가 교사라고 하면 모름지기, 이거 왜 배워야 되는지 그 명분을 충분히 설명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압박감이 있어서 굳이 준비를 해봤는데, 굳이 이제 중력을 왜 배우는가에 대해서 조금 멋있게 이야기를 해보자면 이런 것 같아요. 중력은 우리 생활과 상당히 밀접한 관계에 있는 힘이다. 그래서 우리 주변의 다양한 현상들이 중력 없이는 설명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중력을 배워야 한다. 멋있죠? 뭐 그냥 일단 갖다 붙여 봤습니다. 뭐 우리 주변의 현상들이라고 하면 어떤 것들이 있느냐, 이런 것들이요. 우리의 형태, 우리가 왜 이렇게 생겨 먹었는가, 그 질문에 대한 해답 또한 중력 없이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또 대기의 구성 성분, 우리 대기 있죠? 우리 주변에 이 대기, 우리 주변에 이 대기는 어떤 기체는 많고 어떤 기체는 적고 한데, 어떤 기체는 왜 많고 어떤 기체는 왜 적은지, 거기에 대해서도 뭐 다양한 이야기도 있긴 하겠지만 중력을 빼놓고서는 100% 완벽하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것도 중력이 필요하죠. 그리고 밀물과 썰물이 왜 생겨나는가, 이것 또한 중력 없이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달의 중력 반드시 필요한 이야기고요. 그리고 대류 현상, 우리 주변에 이제 대기가 상당히 끊임없이 대류하면서 날씨에 영향을 끼치고 있죠. 이와 같은 주변의 모든 것들이 중력 없이는 설명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중력을 배운다, 뭐 일단 그렇게 납득은 하고 넘어갑시다. 팩트는 교과서에 중력만 나온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중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 먼저 중력의 발견부터 이야기를 조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중력을 누가 발견했는가? 이거 사실 지나가는 사람 10명 잡고 물어봐도 그 10명 다 알고 있죠. 누가 발견했습니까? 뉴턴이죠. 근데 간혹 오해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발명이랑 발견은 다른 거예요. 발명과 발견은 다르죠. 자, 발명. 에디슨이 전구를 발명했죠. 그죠? 에디슨 이전에는 전구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다가 에디슨 이후에 이제 전구가 딱 만들어진 거예요. 그죠? 이건 발명이죠. 근데 중력은 발명이 아니라 발견이에요. 중력이 발명입니까? 뉴턴 이전에는 중력이 없다가 뉴턴 가라사대 중력아 있으라 하시니 중력이 뿅 하고 나타났습니까? 그거 아니죠. 뉴턴 이전에도 중력은 쭉 함께 했습니다. 우리와 빅뱅이 일어나고 나서 거의 바로 중력이란 힘이 생겨났고,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쭉 중력은 우리와 늘 함께 있어요. 근데 뉴턴 이전에는 중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다가 뉴턴이 있고 나서부터 이제 중력을 인지하게 된 것이죠. 이게 발견이에요. 발명이랑 발견 차이 좀 아시겠습니까? 그래요. 자, 뉴턴이 중력을 발견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발견했는가, 그 이야기 해봐야 되는데, 딱 그림 그려놨죠. 이 그림 보면 제가 이제 무슨 이야기 할지 대충 느낌 오십니까? 그죠? 느낌 오죠? 이거 뭐 너무 자주 들어서 지겨운 이야기이긴 한데, 제가 그 이야기를 또 한번 해볼까 합니다. 봅시다. 무슨 나무입니까? 사과나무죠? 사과나무 아래 뉴턴이 휴식을 즐기고 있군요. 그런데 갑자기 어떤 일이 일어나죠. 뭐예요? 사과나무에 매달려 있던 사과가 뉴턴 머리로 뚝 하고 떨어집니다. 이런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났죠. 그럼 뉴턴이 어떻게 했습니까? 머리로 뚝 하고 떨어졌으니까 아야! 뭐 그랬겠죠. 아, 뉴턴이 영국 사람이죠. 영국 사람이니까 아야! 이러진 않았을 것이고, 오우 씨! What the apple! 뭐 그랬겠죠. 어쨌건 사과가 떨어졌대요. 이 떨어진 사과를 주우면서 뉴턴은 생각합니다.
대체 사과는 왜 땅으로 떨어지는가? 그래, 중력이야! 뭐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습니까? 사실 이거 말 같지 않죠? 이건 거의 뭐 판타지죠, 판타지. 사과 딱 떨어지는 거 보자마자 그래, 중력이야!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이거는 사실 이 뉴턴이 중력을 알아낸 건 되게 위대한 역사적인 뭔가 사실이죠. 되게 위대한 업적이란 말이에요. 이 업적을 대단하게 꾸며주기 위한 좀 픽션에 지나지 않고요. 실제로 뉴턴은 엄청난 연구를 통해 가지고 중력을 알아냈다고 합니다. 근데 그럼 이 픽션, 이 지어낸 듯한 이런 이야기, 마치 솔방울로 폭탄을 막 만들고 그런 느낌의 이런 이야기 굳이 할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저는 왜 했을까요? 이 이야기를 한 데는 저도 이유가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뉴턴 운동 법칙 3가지 배웠죠. 첫 번째 관성의 법칙, 두 번째 가속도의 법칙, 세 번째 작용 반작용의 법칙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죠? 이걸 배운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이 일화를 한번 집중해서 다시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러면 그 전에 보이지 않던 무언가가 보이게 돼요. 물론 이 이야기는 픽션이긴 하지만 이 픽션인 이야기도 여러분들이 배경 지식이 있는 상태에서 들으면 중력의 존재를 인지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뭔 소리인지 모르겠죠? 자, 보세요. 우리 한번 다시 생각해 봅시다. 이 이야기. 자, 사과가 떨어졌대. 이것만 보지 말고 사과가 떨어진 과정을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세요. 처음에는 사과가 사과나무에 어떤 상태에 있었냐? 매달려 있었어요. 정지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죠? 정지 상태에 있던 사과가 뉴턴 머리로 떨어졌대요. 이 말은 즉슨 정지에 있던 사과가 어떻게 되었다? 운동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 제가 하는 이야기 어떤 느낌인지 오십니까? 자, 보세요. 정지에 있던 사과가 운동했어. 정지에 있던 사과가 운동했다는 건 운동 상태가 변했다는 거야. 운동 상태가 변했다는 말은 다르게 말하자면 무슨 운동했다는 거야? 가속도 운동했다는 거야. 그러면 F는 뭐라 그랬습니까? F는 MA라 그랬죠. F의 요정 이제 여러분들 옆에 한 마리씩 키우고 계시죠? 그죠? F는 MA라 그랬어요. 그러면 가속도 운동을 했다는 건 무엇이 있어야 된다? 힘이 있어야 된다. 자, 그러면 사과가 떨어지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다? 힘이 필요하다라는 거 여러분들 인지할 수 있습니까? 그죠? 이제 여러분들이 뉴턴인 거예요. 옛날에는 사과가 왜 땅으로 떨어지지 물으면 뉴턴 이전 사람들은 야, 그럼 사과가 그럼 땅으로 떨어지지 어디로 떨어져? 이랬다고요. 사과가 떨어지는 게 당연한 것이지 사과가 왜 떨어지는지에 대해서는 별 생각 없었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은 좀 다르죠? 우리 운동 법칙 배웠습니다. 그 관점에서 보면 사과가 떨어졌다는 건 사과가 가속도 운동했다는 것이고 가속도 운동했다는 건 무엇이 있어야 한다? 힘이 있어야 한다. 이런 논리적 체계 막 잡히십니까? 그죠? 잡히죠? 그죠? 힘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힘을 누가 찾아내었느냐? 뉴턴이 찾아냈습니다. 그 힘이 무엇이냐? 중력이죠. 중력. 뉴턴은 사과가 떨어지는 힘을 이와 같은 메커니즘으로 설명합니다. 자, 중력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사과가 떨어졌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중력이 뭐냐? 뉴턴이 이야기한 중력이 뭐냐? 이겁니다. 중력은 무엇을 갖는, 질량을 갖는 물체 사이에는 서로 어떠한 힘이 작용한다? 잡아당기는 인력이 작용한다. 그 인력이 있기 때문에 사과도 힘을 받고 떨어지는 것이다. 그럼 사과 질량이 있죠? 그럼 사과와 누구 사이에 작용하는 힘? 그죠? 지구도 질량이 있고 사과도 질량이 있죠. 질량을 갖는 두 물체 사이에서 힘이 작용해서 그래서 사과가 떨어진 거예요. 뉴턴은 이와 같은 방식으로 사과가 떨어지는 걸 설명합니다. 자, 질량을 갖는 물체 사이에는 서로 어떤 힘? 서로 잡아당기는 힘이 작용한다.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죠? 작용 반작용이에요. M1의 질량이 M2를 잡아당기고 M2의 질량이 M1을 잡아당기는 작용 반작용. 요것도 이제 눈에 보이십니까? 그죠? 자, 그래요. 거리가 R만큼 떨어져 있다고 합시다.
이 경우에 이들 사이에서 작용하는 힘은 얼마냐? 이제 뉴턴이 알아냈습니다. 이 힘은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해. 그러니까 멀면 멀수록 질량을 갖는 물체가 거리가 멀면 멀수록 힘의 크기가 어떻게 된다? 작아진다. 그리고 질량을 갖는 물체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라고 했으니까 질량이 없으면 힘도 없죠. 질량이 있으니까 힘도 있죠. 그러면 질량이 크면 클수록 힘도 어떻겠습니까? 커지겠죠. 그래요. 각각의 질량에 비례하는 힘이야. 이 중력은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고 각각의 질량에 비례하는 힘이야. 근데 이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는 거 이렇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우리 주변에 멀어졌는데 작아지지 않는 건 없습니다. 뭐 한 가지 굳이 있다면 널 향한 그리움? 개소리죠? 그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멀어지면 작아지게 돼 있어요. 눈에서 멀어지면 작아지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제 군대 가서 헤어지고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경험. 네, 여기까지입니다. 어쨌건 자, 멀어질수록 작아지고 질량이 있으니까 작용하는 힘이니까 질량에 비례하는 이와 같은 관계에 있는 힘. 이게 이제 중력인데 여기 는이 성립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상수가 붙어야 됩니다. 그 상수가 이제 만류인력 상수, 뭐 중력 상수라고 하는 값인데요. 요 상수가 얼마냐면 6.6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1승이에요. 11제곱. 뭐 단위는 뉴턴 미터 제곱 퍼 킬로그램 제곱입니다. 이와 같이 상당히 작은 상수값을 가집니다. 그래서 중력이 생각보다는 작은 힘인 까닭이 요 상수가 작아져요. 어쨌건 는이 성립하기 위해서 붙는 상수. 요거까지 딱 집어넣어주면 이제 중력의 크기가 딱 깔끔하게 나옵니다. 어쨌건 이 힘 때문에 이제 사과가 떨어진다. 뉴턴이 깔끔하게 설명하죠. 이 힘을 찾아냈습니다. 이 중력이 중요한 까닭이 무엇이냐? 이 중력은 사과가 떨어지는 현상을 설명하는 법칙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과만을 설명하는 법칙이 아니라고요. 사과에는 적용되고 배나무, 배가 떨어지는 거 적용 안 됩니까? 바나나가 떨어지는 거 적용 안 됩니까? 이거 사과의 법칙입니까? 아니죠. 뉴턴이 이야기한 이 중력은 질량을 갖는 물체면 모두 적용되는 힘이에요. 그러니까 사과나무의 법칙이 아니라니까요. 배나무, 감나무, 바나나 뭐 다 됩니다. 그러면 열매만 되느냐? 그것도 아니죠. 질량을 갖는 모든 물체 사이에서는 모두 적용되는 힘이에요. 세상의 모든 것들을 설명할 수 있는 힘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중력이 위대한 법칙이죠. 뉴턴의 중력 법칙은 위대한 법칙입니다. 지금은 이제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떨어지는 걸 설명하지만 이거 외에도 다양한 모든 것들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설명합니다. 뭐요? 여기다가 좀 써볼까요? 이 사과가 떨어지는 원리랑 똑같은 이 중력의 법칙으로 무엇도 설명하느냐? 이것도 설명합니다. 우리 지구가 있죠? Earth. 그죠? 지구가 있습니다. 지구 주변에 뭐가 돌고 있죠? 문이 돌고 있죠. 달이 이렇게 돌고 있어요. 이 달이 지구 주변을 도는 것 역시 사과가 떨어지는 것과 동일한 이 중력 법칙으로 얘를 설명해요. 그러니까 뉴턴 입장에서는 사과가 떨어지는 거나 사실 달이 지구 주변을 도는 거나 같은 원리로서 설명되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거지 않습니까? 사과가 떨어지는 거랑 달이 지구 주변을 도는 거랑 똑같은 원리라니? 근데 그게 같은 원리예요. 중력의 법칙으로 같이 설명됩니다. 이 달 역시 우리 지구를 향해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똑같이 사과가 떨어지듯이 달 또한 우리 지구로 떨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뭔 소리예요? 달이 왜 떨어져요? 달이 왜요? 달은 저기 있는데 달이 왜 떨어져요? 막 이런 친구도 있습니다. 그죠? 근데 달은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보세요. 뉴턴 운동 법칙 1법칙 떠올려 봅시다. 뭐죠? 관성의 법칙이죠. 물체에 작용하는 무엇이 없으면, 힘이 없으면 물체는 계속해서 그 운동 상태를 어떻게 하려고 한다? 유지하려고 한다. 정지해 있던 애는 정지, 그리고 운동하는 애는 등속도 운동하려고 한다. 기억나시죠? 자, 그 관점에서 보세요.
만약에 중력이 없다면 이 달은 어떻게 운동해야 되느냐? 운동하고 있던 애는 어떤 운동? 등속 직선 운동해야 돼요. 쭉 직선으로 운동해야 된다고요. 그럼 직선 운동한다는 건 지금 지구로부터 거리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점점 멀어진다는 얘기죠. 점점 멀어진다는 얘기죠. 지구로부터 멀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지구와 달 사이에는 어떤 힘이 작용하니까? 중력, 질량을 갖는 물체 사이에서 작용하는 힘인 이 중력이 작용하니까 멀어지는 것에 대해서 중력 때문에 떨어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벗어나려는 정도랑 떨어지는 정도가 이게 잘 맞아 떨어져서 라임이 쫙쫙 맞네요. 벗어나려는 정도랑 지구로 떨어지는 정도랑 이게 잘 맞아 떨어져가지고 그게 이제 일정한 궤도를 유지하면서 돌 수 있게 된 거래요. 중력이 없었다면, 그러니까 달이 떨어지고 있지 않다면 달은 우리 지구로부터 계속 멀어져야 됩니다. 중력 때문에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멀어지지 않고 지금 일정한 궤도를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달은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들이 제 강의를 듣고 있는 현재 이 순간에도 끊임없이 지구를 향해 떨어지고 있어요. 사과가 떨어지는 거랑 얘랑 뭐가 다릅니까? 그죠? 똑같이 중력으로서 설명할 수 있죠? 그래서 중력 법칙이 위대한 법칙입니다. 사과가 떨어지는 것과 달이 떨어지는 것은 매 한 가지의 원리로 설명할 수 있어. 이게 중력의 위대함입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한번 잘 생각을 해 보도록 하세요. 얼마나 위대한 법칙입니까? 사과랑 달이랑. 옛날에는 이건 지상계, 이건 천상계, 지상계와 천상계는 달라 막 이러면서 막 서로 나누어 가지고 설명하던 시대가 있었는데 뉴턴은 깔끔하게 그딴 게 어딨어, 이거나 같은 원리지, 이러니까 얼마나 이게 논리 덩어리입니까? 멋있죠, 그죠? 중력이었어요. 중력 법칙, 이와 같은 힘이 작용한다. 뭐 이 수식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잠깐 여기 F 보자마자 막 MA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이건 중력의 크기를 나타내는 것이고요. F는 MA를 할 때는 중력이건 뭐건 그 물체에 작용하는 모든 R자 힘을 합했을 때, 모든 힘을 합했을 때, 그러니까 이 R자 힘, 모든 힘의 합, 이 R자 힘은 질량 곱하기 가속도랑 같다는 거예요. 그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고, 이건 이제 중력에 대한 식이에요. 중력에 대한 식. 아시겠죠? 아시겠습니까? 그래요. 자, 중력 발견 이야기 해봤고요. 중력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해 보도록 합시다. 뭐요? 지표면 근처의 중력. 어디 지표면이요? 지구요. 지구 지표면 근처에서의 지구에 의한 중력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 지구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죠? 지구 지표면 근처에 이렇게 작은 물체가 하나 있다고 칩시다. 얘의 질량을 스몰 m, 지구의 질량을 라지 m이라고 할까요? 그러면 이제 요 지구와 물체 사이에서도 당연히 힘이 작용하겠죠. 어떤 힘이요? 중력 작용할 겁니다. 자, 중력이 작용할 건데요. 그러면 중력의 크기는 어떻다고 그랬죠?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고 각각의 질량에 비례한다 그랬죠. 근데 보세요. 지금 지구 반지름을 라지 R이라고 했을 때 지표면 근처라고 하면 이게 지표면에서 뭐 정말 살짝 H만큼 높은 곳에 있다고 할까요? 그러면 지표면 근처라고 하면 H는 누구보다? 지구 반지름에 비하면 엄청 작죠. 그죠? 그러면 지구와 이 질량 스몰 m인 물체 사이에 떨어진 거리는 사실 무엇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까? 지구 반지름과 같다고 그냥 볼 수 있겠죠. 물론 정확하게 말하자면 R 플러스 H인데 H가 R보다 상당히 적으면 이거 그냥 사실 R로 근사해도 되겠죠. 그죠? 그죠? 여러분들 몸무게 물어봤는데 머리카락 하나 딱 뽑는다고 여러분들 몸무게 크게 달라집니까?
그죠? 똑같은 거예요. 지표면 근처에서는 사실 지표면에서 떨어져 있는 1, 2m, 뭐 3m, 10m, 100m 지구 반지름이 6,400km 정도 되는데 거기에다가 100m는 사실 그냥 없는 거죠. 그래서 보세요. 자, 지표면 근처에 스몰 질량, 질량이 작은 스몰 m인 물체가 있고 지구 질량이 라지 m이라고 할 때 이 둘 사이에서 작용하는 이제 중력을 만류인력이라는 표현 조금 지양할게요. 중력을 이제 우리가 수식적으로 한번 구해 볼 건데요. 이 떨어져 있는 거리가 뭐 실제로는 r 플러스 h라고 하긴 하지만 사실 h는 너무 작은 값이기 때문에 r에 근사시킬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때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는 일단 g 곱하기 자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고 했으니까 이거는 라지 r 제곱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리고 각각의 질량에 비례한다고 그랬으니까 m 지구 질량 그리고 물체 질량 스몰 m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죠? 맞아요? 지표면 근처니까요. 근데 요거 잘 보시면 요거 상수죠. 지구 질량 상수죠. 자, 지구 반지름 상수예요. 그죠? 그러면 상수니까 세 개 다 그냥 계산해서 묶어가지고 그냥 상수로 나타낼 수 있죠. 그죠? 상수 곱하기 상수를 하나의 상수로 바꿀 수 있습니다. 어차피 상수니까요. 그럼 이걸 우리가 이제 뭐라고 쓸 거냐? G라고 쓸 거예요. 느낌 오십니까? 요 값을 계산하게 되면 이 값이 얼마가 나오냐? 9.8 m/s 제곱이 나와요. 이게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배웠던 중력 가속도입니다. 9.8이 어디서 나오냐?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상수 모았더니 상수. 그래서 지표면 근처에서 중력은 그 질량 곱하기 9.8 mg로 나타나지는 것이에요. 물론 지표면에서 상당히 멀어져 버리면 이때 스몰 m의 질량을 갖는 물체의 중력은 mg가 아니게 되겠죠. 이때는 이 h를 무시할 수가 없으니까요. 근데 지표면 근처라면 h 무시 가능하고 그러면 요거 다 상수고 요거 계산하면 9.8 나온다. 그래서 우리가 중학교 때 중력의 크기를 이와 같이 배웠던 거예요. 지구 지표면에서 지구에 의한 중력을 mg라고 배운 까닭이 이와 같다는 거.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야기할 대부분의 것들이 지구 지표면에서 이제 중력에 의한 현상들을 이야기를 할 거거든요. 그러면 중력이라고 하면 이제 지구에 의한 중력은 mg라고 생각을 하셔도 뭐 거의 뭐 물리학 1까지는 큰 문제가 없을 거예요. mg. 근데 이게 어떻게 나왔는지는 아셔야 됩니다. 지표면 근처에서 제한적인 경우에 나타나는 값이에요. 자, 지표면 근처에서의 중력도 한번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이 지표면 근처에서의 중력을 활용해 가지고 자, 운동 법칙을 적용해서 한번 중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까요? 먼저 자유낙하하는 물체 운동부터 한번 운동 법칙 적용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지표면 근처에서요. 지표면 근처에서 질량 m인 물체가 있습니다. 공중에 이렇게 잡고 있다가 이 상태에 있는 이제 이 물체를 손을 딱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 질량 m인 물체를 이렇게 잡고 있다가 손을 딱 놨습니다. 그럼 얘는 딱 떨어지겠죠. 이게 바로 뭐냐면 자유낙하예요. 정지 상태로 이렇게 잡고 있다가 딱 놓았을 때 얘가 쭉 떨어지는 거. 물론 이 조건에서는 이제 공기저항 이런 거 다 무시합니다. 공기저항 없고 오로지 무슨 힘만 작용하고 있는 상황? 중력만 작용하고 있는 상황. 이 상황의 이 물체 운동을 우리는 자유낙하라고 하는데요. 자, 이거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합시다. F는 MA라 그랬죠. F는 MA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F는 무슨 힘이라고요? R자임이라 그랬습니다. R자임. 그럼 이 물체에 작용하는 R자임은 뭐밖에 없습니까? 중력밖에 없겠죠. 자, 제가 지표면 근처라 그랬죠. 지표면 근처에서의 중력의 크기는 얼마입니까? 그쵸? mg라고 그랬어요. 그죠? mg는, F는, R자임은 ma랑 같아요.
좌변에도 m이 있고 우변에도 m이 있네요. 날려봅시다. 그러면 놀라운 사실. 가속도가 얼마? g. 9.8이 나와요. 이게 왜 놀라운지 아십니까? 아는 만큼 보이는 거예요. 이게 왜 놀라운 거냐? 자, 보세요. 질량이랑 가속도는 상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무거운 물체건 가벼운 물체건 상관없이 자유낙하하는 경우에는 가속도는 항상 얼마라는 거? g라는 거. 이게 오늘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보세요. 무겁건 가볍건 상관없이 똑같은 가속도 운동한다. 그러면 무겁건 가볍건 상관없이 막 이게 질량이 크건 작건 상관없이 질량이 크건 작건 상관없이 똑같이 놓으면 똑같이 속도가 변하면서 똑같이 떨어진다. 이게 지금 이 식에서 의미하는 바예요. 가속도에 질량 들어갑니까? 질량 하나도 안 들어가죠. 그죠? 질량 하나도 안 들어가요. 가속도는 오로지 그냥 G값, 상수로 딱 정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질량이 크건 작건 그건 상관없어요. 똑같이 질량이 크건 작건 똑같이 놓으면 똑같이 속도 변해서 똑같이 떨어진다.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뭐 물론 여러분들 알고 있죠? 뭐 옛날에도 사실 주워들은 게 있어요. 그 갈릴레오 갈릴레이 아저씨가 피사의 사탑 올라가가지고 무거운 물체, 가벼운 물체 딱 떨어뜨렸더니 이게 동시에 떨어졌다. 그래서 모든 물체는 질량에 상관없이 동일하게 떨어져. 뭐 이거 들어본 적 있죠? 그 이야기 들어가지고 그런데 여러분 근데 실제로 질량이랑 상관없이 동일하게 떨어집니까? 동일하게 떨어집니까? 확인해 봤습니까? 자, 보세요. 진짜? 정말? 질량이랑 상관없이? 동일하게 떨어집니까? 당장 무거운 쇠공 있고 가벼운 탁구공은 가지고 크기가 똑같은데 여러분들 한번 떨어뜨려 보세요. 뭐가 먼저 떨어집니까? 쇠공이 훨씬 빨리 떨어지죠. 그럼 선생님 지금 이 이야기는 과학책에서만 학습되는 내용이고 실제 세상과는 다른 이야기인가요? 아닙니다. 무거운 게 빨리 떨어지는 까닭은 현실에서 무거운 게 빨리 떨어지는 까닭은 그건 공기 저항이 있기 때문이에요. 공기 저항이 없는 진공에서는 사실 뭐 깃털이건 쇠공이건 동일하게 이렇게 떨어지는 거 맞습니다. 지금 제가 이야기한 이 상황은 공기 저항을 무시한 상황에서예요. 근데 현실은 공기 저항이 있죠. 그럼 자, 다시 이야기 돌아가서 피사의 사탑에서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무거운 거랑 가벼운 거랑 떨어뜨려가지고 동시에 떨어지는 거 관측했다 그랬죠.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있죠. 그거 팩트겠습니까? 그것도 뻥이죠. 그걸 어떻게 관찰합니까? 무거운 거 가벼운 거 떨어뜨려가지고 자기는 위에서 이렇게 떨어뜨렸는데 이게 동시에 떨어졌는지 이게 뭐가 먼저 떨어졌는지 보입니까? 그럼 공기 저항이 없지도 않는데 그거 뭐 정확하게 실험할 수 있습니까? 그거 뻥이에요, 뻥. 그럼 그거 어떻게 우리가 실험을 했느냐? 그거는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진짜 올라가가지고 무거운 거 가벼운 거 떨어뜨린 다음에 동시에 떨어졌군. 이거 실험한 거 아니에요. 사고 실험한 겁니다. 사고 실험. 갈릴레오 갈릴레이 사고 실험 엄청 좋아하죠. 그죠? 사고 실험이에요. 갈릴레오 갈릴레이의 사고 실험 한번 들어볼래요? 이거 되게 재밌는데. 자, 보세요. 옛날 사람들은 무거운 거랑 가벼운 거랑 동시에 떨어진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옛날 사람들 입장에서는 경험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무거운 게 더 빨리 떨어진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 논리적인 생각을 가진 상태에서 갈릴레오 갈릴레이도 이제 사고를 계속한 거예요. 자, 보세요. 쇠공이 있어요. 그 다음에 깃털이 있어요. 깃털 안 같습니까? 고추 같은데 깃털이라고 깃털 같아 보이고 싶은데 깃털이 있다고 칩시다 그냥. 자, 그럼 얘가 질량이 크고 얘는 질량이 어떻습니까? 작죠. 그죠? 갈릴레오 갈릴레이 사고 실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그러면 사람들 생각에는 당시 사람들 생각에는 이거 두 개 중에 어떤 게 먼저 떨어져요? 경험적으로니까 경험적으로 봤을 때 무거운 게 당연히 빨리 떨어진다고 생각하고 있겠죠. 이게 먼저 떨어지지. 갈릴레오 갈릴레이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 좋아. 그런데 이제 추가적으로 사고를 하나 더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러면 이 쇠공이랑
깃털이랑 실로 한번 연결해 볼까? 실로 연결하면 어떻게 됩니까? 실로 연결하게 되면 자, 얘는 어떻게 떨어질까요? 생각해 볼 수 있습니까? 자, 보세요. 쇠공이랑 깃털이랑 연결했습니다. 그러면 얘는 한 덩어리죠. 이 한 덩어리는 쇠공보다 무겁습니까? 가볍습니까? 무거워졌죠. 깃털 무게만큼 무거워졌어요. 그럼 질량이 커진 거예요. 그럼 얘는 큰 질량 플러스 작은 질량 된 거예요. 그러니까 쇠공 질량보다 커졌죠. 그러면 자, 무거운 게 더 빨리 떨어진다라고 믿고 있는 그 상황에서 얘는 쇠공보다 빨리 떨어질까요? 천천히 떨어질까요? 빨리 떨어지겠죠, 그죠? 근데 자, 보세요.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쇠공, 깃털 있으면 뭐가 먼저 떨어진다 그랬죠? 쇠공이 먼저 떨어진다 그랬죠? 실제로 그렇다, 그게 아니라 당시 논리적 사고로 봤을 때요. 그러면 쇠공이 먼저 떨어진다 그랬죠? 그러면 얘네를 이어놨어요. 그럼 그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쇠공이 깃털보다 빨리 떨어지려고 하는데 위에서 깃털이 쇠공보다 천천히 떨어지려고 하죠. 그럼 이 천천히 떨어지는 애가 이 쇠공이랑 실로 연결돼 있으니까 쇠공이 떨어지는 걸 도와주겠어요? 방해하겠어요? 그런 관점에서 볼 때는 이 깃털 때문에 쇠공 떨어지는 거 방해받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럼 이 관점에서 봤을 때는 얘는 쇠공보다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더 느리게 떨어질 것 같지 않습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나요? 자, 보세요. 그러니까 무거운 게 더 빨리 떨어져 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쇠공, 깃털 있다. 그럼 무거운 게 더 빨리 떨어져 라고 생각하는 입장에서는 쇠공이 먼저 떨어져요. 팩트죠, 그죠?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럼 됐어. 그러면 쇠공이랑 깃털을 이으면 어떻게 되냐? 그럼 쇠공에다가 깃털 이었으니까 그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쇠공보다 더 무거워졌으니까 얘는 더 빨리 떨어져야겠네, 쇠공보다. 그럼 얘는 더 빨리 떨어지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잠깐만. 얘는 빨리 떨어지려고 하고 얘는 천천히 떨어지려고 하면 얘네 연결해놨으니까 얘가 천천히 떨어지려고 해가지고 얘한테 영향을 줘가지고 쇠공이 좀 떨어지는데 방해를 받지 않을까? 그러면 그냥 쇠공만 있을 때보다 이게 더 천천히 떨어질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다 논리적이죠. 지금 하나를 가지고 의견이 갈리는 거예요. 더 빨리 떨어질 수도 있을 것 같고 더 느리게 떨어질 수도 있을 것 같고 지금 두 가지 결론이 나옵니다. 그럼 어떤 게 맞냐? 자, 이와 같이 논리적인 사고를 했는데 그 결과가 두 개가 나온다. 근데 그 결과 두 개가 서로 상반되는 내용이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의심해야 되느냐? 처음에 생각했던 그 전제 자체가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전제가 잘못된 거지. 무거운 게 빨리 떨어진다는 전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와 같은 오류가 발생했죠. 그러면 무거운 게 빨리 떨어진다는 그 생각만 버리면 이 오류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갈릴레오 갈릴레이는 이런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까 무거운 게 빨리 떨어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무겁건 가볍건 상관없이 같이 떨어져야지 오류가 없어지는구나. 그렇다면 무거운 거랑 가벼운 거랑 상관없이 동시에 떨어져야 돼. 이와 같은 논리적 구조에 의해서 피사의 사탑 그 실험 결과가 나온 거예요. 실제로는 무거운 거 가벼운 거 공기가 있는 상황에서는 떨어뜨리면 둘 다 동시에 떨어지는 거 관측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죠? 이거 역시 사고 실험이라는 거. 어쨌건 사고 실험을 했건 뭘 했건 어쨌건 간에 공기 저항이 없는 상태에서를 우리가 운동 법칙을 바탕으로 수식적으로 풀어보면 이게 무거운 거 가벼운 거 관계없이 똑같이 운동한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신기하죠? 요 이야기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너무 괜히 길게 얘기해가지고 수업만 길어졌네요. 자, 두 번째. 이제 두 번째로 요거 하나만 하고 오늘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평으로 던진 물체. 수평으로 던진 물체. 이런 거예요. 얘를 이제 지표면 근처에서 수평으로 던졌어요. 그럼 수평으로 던졌습니다. 그럼 수평으로 던지면 어떻게 되느냐? 이때도 F는 ma죠. 그럼 이때 이 물체에 작용하는 힘 또한 공기 저항 같은 게 없다면 뭐밖에 없습니까? 그쵸? 자, 이것도 노란색으로 써볼게요. 중력밖에 없습니다. 지표면 근처에서 중력은 mg라 그랬죠? mg는 ma.
그러면 또 어떻게 됩니까? 날아가고 A는 얼마가 되죠? G가 되죠. 가속도는 G예요. 그럼 이 G 어느 방향입니까? 아래쪽 방향이죠. 가속도가 의미하는 게 뭐냐? 가속도는 시간에 따른 속도의 변화예요. 이 속도의 변화가 어느 쪽으로 일어난다고요? 아래쪽으로요. 그러니까 수평 방향으로는 영향을 끼치지 않고 오로지 아래쪽으로만 속도가 변하는 거예요. 얼마? G 값으로. 그래서 얘는 어떻게 운동하느냐? 이렇게 운동합니다. 그래서 얘를 시간 구간대별로 잘라서 보면 같은 시간 간격으로 잘라서 보면 자 어떻게 되느냐? 수평 운동만 볼게요. 수평 운동만 볼 때는 같은 시간 동안 같은 거리를 움직입니다. 보세요. 가속도는 G. 어느 방향으로? 아래쪽 방향으로 G야. 그러니까 속도 변화가 아래쪽 방향으로만 일어나니까 옆쪽 방향, 수평 방향으로 던진 이 방향으로는 속도 변화가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안 일어나요. 그러니까 옆쪽으로 가는, 옆으로 가는 운동만 보면 얘는 등속도 운동하는 거예요. 수평 방향으로는 등속도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래쪽 방향으로만 무슨 운동이 일어나느냐? 얘는 시간대별로 쪼개서 보면 이런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점점 속도가 빨라지는 어떤 운동? 무슨 운동이요? 가속도 운동하는 거예요. 가속도 값이 얼마로? G 값으로. 그래서 수평으로 던진 물체 같은 경우에는 자 똑같이 F는 MA에 따라서 중력은 MA와 같고 그러면 MM 날아가고 가속도 G. 근데 이 가속도는 어느 방향으로요? 아래 방향으로. 그러니까 아래 방향으로 속도는 점점 빨라집니다. 어떤 가속도로요? G 값의 가속도로. 그럼 수평 방향으로는요? 수평 방향으로는 속도 변화, 가속도가 없으니까 어떻게 되냐? 등속도 운동하고요. 그래서 수평으로 던진 물체랑 동일하게 똑같은 시간에 그냥 잡고 있다가 물체를 놓으면 얘는 어떻게 되냐? 얘는 아래로 떨어지겠죠? 그래서 이 물체나 같은 시간에 던지고 놓았어요. 그러면 얘네는 아래쪽으로의 운동, 수직 방향으로의 운동은 동일한 운동을 하기 때문에 얘네는 어떻게 되느냐? 동시에 도달합니다. 동시. 자, 보세요. 수평으로 던집니다. 근데 F는 MA죠. 근데 이 F는 뭐밖에 없다고요? 공기장 무시한다고 하면 중력밖에 없다고요? 그럼 가속도는 G죠. 어느 쪽으로요? 아래쪽으로요. 수평 방향으로는 가속도가 없어요. 속도 변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수평 방향 운동만 보면 같은 시간 동안 끊어서 보면 얘는 똑같은 거리만큼 수평 방향으로 이동해요. 무슨 운동이요? 등속도 운동합니다. 근데 수직 방향으로는 가속도가 있죠. 그럼 수직 방향으로는 속도가 점점 빨라지는 운동이에요. 수직 방향 운동만 모아서 보면 그러니까 요거 모아서 수직 방향 운동만 살펴보면 사실 얘는 그냥 정지 상태에서 놓은 물체 운동이랑 다른 게 없는 거예요. 오늘 겁나 오버하고 있죠, 그죠? 요거 조금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죠? 사실 이걸 제대로 알려면 이 방향까지도 다 설명해야 되는데 그럼 이제 고1 수준을 너무 넘어서니까 답답해도 그건 하지 못하겠고 어쨌건 보세요. 조금 어려우니까 이 부분만 조금 다시 얘기해 볼게요. 자, 수평 방향으로는 가속도가 없어요. 속도 변화가 없어요. 등속도 운동이에요. 수직 방향으로는 G값으로 가속도 운동이에요. G값으로. 그러니까 수직 방향 운동만 모아서 보면 얘는 점점 빠르게 떨어지고 있는 자유낙하 운동이랑 똑같이 일어나요. 그 자유낙하 운동이랑 똑같이 일어나면서 수평 방향으로 등속도 운동하니까 그게 모아지면 이와 같은 어떤 운동? 포물선 운동하는 거예요. 조금 어렵죠? 요 내용 조금 어렵긴 하지만 잘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안 된다고 하면 질문 남겨주시면 제가 조금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좀 찝찝한데 어쨌건 그렇습니다. 이게 쉽지 않아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중력은 아래로 작용한다. 그러니까 아래쪽 방향으로는 가속도 운동하지만 수평한 방향으로는 등속도 운동한다.
수평 방향, 수직 방향 나눠서 생각해야 되고요. 자, 수직 방향으로 가속도 운동하는 거 요거 G값이라 그랬죠? 그러면 아까 전에 여기서 떨어지는 자유낙하하는 물체도 G값이라 그랬죠? 그럼 수직한 운동만 살펴놓고 봤을 때는 자유낙하나 얘나 똑같다. 근데 얘는 수평 방향 운동이 등속도 운동이 있으니까 그걸 같이 나타내면 요런 포물선 운동한다는 거. 조금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한번 열심히 학습해 보시길 바랍니다. 알겠죠? 자, 오늘 뭐 되게 많은 이야기들 나눴는데 사실 중력 가지고 이야기를 짧게 이야기하려고 했으나 뭐 욕심이 과해서 이런 이야기까지도 했고요. 뭐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도 좀 재밌지 않습니까? 저만 재밌나요? 뭐 그래도 뭐 저는 재밌습니다. 네, 어쨌건 이렇게 해서 중력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맞춰볼까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이번 단원의 마지막 내용이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역학적 시스템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학습을 했죠. 그래가지고 운동의 규칙성 그리고 다양한 상호작용 중에서도 우리가 중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이 지금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가 실생활에도 적용을 좀 해봐야 되겠죠. 그러려고 사실 과학 배우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실생활에는 어떻게 해서 적용을 할 수 있는지 지금 배운 내용들을 바탕으로 우리 실생활에서의 이 안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할 수가 있습니다. 드디어 이제 운동량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하려고 해요. 이 안전. 지금 배운 내용들을 바탕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가. 우리 주변에 이런 과학적 지식을 이용해서 안전하게 뭔가 만든 사례가 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재미있게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자, 오늘도 수업 듣는다고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마저 뵙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헤어지려고 하니까 이게 좀 자꾸 어려워할 것 같아가지고 좀 찝찝하긴 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거 한 번만 더 얘기할게요. 자, 보세요. 수평으로 던집니다. 자, 수평으로 던진 물체도 F는 MA니까 자, 아랫방향으로 중력 작용하죠? 그러면 가속도가 얼마냐? 자, M 날아가니까 가속도가 G예요. 어느 방향으로요? 아랫방향으로요. 근데 이 가속도, 속도 변화는 아랫방향으로만 일어나요. 그러니까 수평 방향으로는 속도 변화, 가속도 운동 안 해요. 왜? 아니, 가속도가 아랫방향으로 지니까 수평 방향으로는 안 해요. 이게 무슨 운동 한다고요? 수평 방향 운동은 같은 시간대별로 이렇게 끊어서 보면 똑같은 거리 움직입니다. 무슨 운동이요? 등속도 운동합니다. 수직 방향으로 끊어서 보면 무슨 운동합니까? 점점 빨라지는 무슨 운동합니까? 가속도 운동한다고요. 그러면 이 운동을 수직 방향으로만 모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냥 자유낙하 운동하는 거랑 똑같아요. 이 자유낙하 운동하는 애를 계속 같은 시간 동안 수평 방향으로 계속 옮겨나가는 그런 운동.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떤 운동? 포물선 운동 한다라는 거. 어렵지만 좀 이해를 위해서 시간을 좀 투자하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이게 통합과학이라서 진짜 간단하게 설명하려고 하니까 되게 찝찝함이 너무 많이 남아가지고 오늘 잠 못 잘 것 같은데 어쨌건 중력에 대해서 학습해봤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우리 안전과 관계되는 그 내용, 운동량과 충격량 내용 한번 학습해 보도록 합시다. 자,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